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산하는 서늘한 공기가 한서연의 발목을 감쌌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종합병원,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미세한 긴장감, 그리고 값비싼 향수가 뒤섞인 독특한 향을 풍겼다. 서연은 며칠째 이어진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가벼운 현기증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 그녀의 최신 역작인 디 엘리시안 타워의 최종 설계안 마감이 코앞이었고, 건축가로서의 그녀의 명성은 그 빌딩의 높이만큼이나 치솟고 있었다. 성공, 명예, 그리고 완벽한 남편.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삶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된 건축물 같다고 말했다. 대기실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붐볐다. 서연은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묻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설계 도면들이 떠다녔다. 하지만 그 피로감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모든 성취의 끝에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5년 전 모두의 부러움 속에서 결혼한 남편, 유성건설의 젊은 임원이자 훤칠한 외모와 다정한 성품을 지닌 남자. 그는 언제나 서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안식처였다. 서연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건강이 내겐 제일 중요해요. 어젯밤 늦은 퇴근으로 지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다정함에 기대어 서연은 다시 힘을 내곤 했다. 어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 그에게 이 현기증이 별거 아니었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훈이었다. 자기야,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아. 검사 잘 받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끝나고 전화할게. 사랑해.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녀를 챙겼다. 그 자상함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얼굴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또 평온한 오후였다.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대기실 한쪽 구석에 닿았다. 익숙한 실루엣, 넓은 어깨와 단정하게 넘긴 머리, 값비싼 맞춤 정장의 태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가볍게 내려앉았다. 지훈 씨, 회의 중이라던 사람이 왜 여기에 서프라이즈라도 해주려는 걸까?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여는 순간 그의 곁에 앉은 여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지훈의 손까지도. 여자는 오수진이었다. 강지훈의 옛 연인. 결혼 전 그의 주변을 맴돌며 서연의 심경을 긁던 여자. 지훈은 그녀와는 오래전에 완벽하게 끝난 사이라고, 그저 과거일 뿐이라고 몇 번이고 서연을 안심시켰었다. 그런 그녀가 왜 지훈과 함께, 그것도 이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는 걸까? 서연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동명이인이겠지. 세상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타이르며 눈을 깜빡였다. 다시 보아도 그건 분명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세상을 산산조각 낸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지훈이,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능숙한 자세로 하얀 속삭이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아기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옅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편안한 듯 잠들어 있었다. 우리 왕자님 곤히 자네.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한 대기실을 낮게 울렸다. 서연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가 향하는 대상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아기에게서 옆에 앉은 오수진에게로 옮겨갔다. 수진은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품이 제일 편한가 봐요. 하루 종일 칭얼대더니 내가 좀 안아주지. 당신도 좀 쉬어. 그들의 대화, 그들의 모습,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그토록 꿈꿔왔지만 아직 갖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들 세 사람은 그들만의 세상 속에 있는 듯 주변의 누구도 의식하지 못했다. 특히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가까운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서연의 존재는 더더욱 숨이 막혔다.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호흡이 가빠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현실감을 증폭시켰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소파 등받이에 등이 부딪히는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저편의 끔찍한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결혼 사진 속에서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던 남편. 매일 아침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출근하던 남편. 힘들 때마다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말해주던 남편. 그 모든 기억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심장을 쑤시는 듯했다. 전부 거짓이었나? 언제부터? 어떻게?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어떤 질문도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가 디 엘리시안 타워 설계에 밤낮 없이 매달려 있을 때 그는 저 여자와 함께였을까? 그녀가 잦은 야근으로 피곤해하며 아이 갖는 것을 잠시 미루자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곳에서 아버지가 되어 있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크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말이 사실인 듯했다. 그녀의 몸은 그저 생존 본능에 따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지훈이 아기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릴까봐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기둥 뒤로, 그림자 속으로, 마치 자신이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비참함이 온몸을 꿰뚫었다. 왜 내가 숨어야 하는 거지? 잘못한 것은 저들인데.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그들과 마주할 용기가 조금도 없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그 장면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가 공들여 지어 올린 삶이라는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초부터 잘못 설계된 부실공사 건물처럼 간호사가 오수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고 지훈은 아기를 안고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아마도 아기 휴게실로 가는 것이리라. 아기를 다루는 그의 능숙한 몸짓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서연의 눈에 밝혔다.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던 서연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진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현기증의 원인은 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배신이 보내는 전조 증상이었을 뿐이다. 병원 복도를 걷는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조차 아득했다. 사람들의 어깨가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겨우 붙들게 해주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신을 맞이할 그 공간을 견딜 수 있을까? 서연은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유모차를 끄는 부부의 모습이 흐릿한 잔상처럼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갔다. 아니, 금이 간 정도가 아니었다. 거대한 충격에 산산이 조각나버린 유리벽처럼 이제는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그 잔해들 속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을 부여잡은 채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아득한 심연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고 아득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운전을 해서 서울의 복잡한 교통체증을 뚫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주차장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조종사가 사라진 비행기처럼 그녀의 몸은 관성에 따라 움직였지만 영혼은 병원 대기실에 그 차가운 의자에 버려두고 온 것 같았다. 도어록을 열고 들어선 집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모든 가구와 소품을 골라 채워넣은 그녀의 취향과 삶이 완벽하게 반영된 공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가짜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행복한 미소의 웨딩 사진 속 강지우는 낯선 남자처럼 보였다. 그와 함께 고른 이탈리아산 소파의 부드러운 감촉은 불쾌했고 은은한 조명은 그의 거짓말을 감추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현관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신발을 벗을 힘도 외투를 벗을 기력도 없었다. 병원에서 본 광경이 눈꺼풀 뒤에서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지훈의 다정한 얼굴, 그에게 기대던 오수진의 행복한 미소, 그들을 감싸던 완벽한 가족의 아우라. 그 세 사람의 세상에 자신은 없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밖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야 지훈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자기야, 나왔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둠 속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한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렸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훈은 즉시 알아차렸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 자상한 눈빛. 그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가면을 진실이라 믿었던 자신이 우스웠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사막처럼 건조하고 공허했다. 병원에서 당신을 봤어. 서연은 기계처럼 단어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지훈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라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최고의 건축가인 서연의 눈은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병원아, 거기 있었어. 진료받는 거 기다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서연은 그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오수진 씨랑 같이 있더군. 그녀의 다음 말에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봤구나. 괜한 오해하게 만들었네. 사실은 그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다. 서연은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그에게 끌려갔다. 그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이 거짓의 건축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을지 궁금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 그런데 오늘 아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라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면서. 알잖아, 나 인정머리 없게 그런 부탁 거절 못하는 거. 그의 이야기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옛 연인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의리 있는 남자. 스스로도 그럴듯한 설정에 만족하는 듯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잠깐 가서 도와준 거야. 당신한테는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고, 회의 중이라고 한 건 당신이 신경 쓸까봐 그런 거짓말을 한 거고, 미안해, 자기야. 나 때문에 놀랐겠다. 그는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뱀이 피부를 스치는 것처럼 차갑고 불쾌한 감각이었다. 아기는 그 여자아이라고. 그럼 당연하지. 설마 내가. 자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다른 아이를 품을 사람으로 보여. 나한테는 오직 당신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듯 떨리기까지 했다. 그는 그녀의 의심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연기를 펼쳤다. 만약 오늘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서연은 그의 말에 넘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의 품에 안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신뢰의 잔해 속에서 그의 말은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지 못했. 그의 눈빛은 너무 매끄러웠고 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짜여 있었다. 마치 미리 수십 번 연습한 대본을 읽는 배우 같았다. 건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해 보이는 구조물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요. 피곤해서. 제가 예민했나 봐요. 먼저 씻을게요.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침실로 향했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순진하고 똑똑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던 아내. 이번에도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욕실 문을 잠근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핏기 없이 하얀 얼굴,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동자. 그녀는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녀는 건축가 한서연이었다. 복잡한 구조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전문가. 이제 그녀의 프로젝트는 강지훈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의 부실 건축물이었다. 그녀는 이 건물의 설계도를 역으로 추적해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한 번에 무너뜨려야 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휴가를 냈다. 지훈이 출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공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연은 그것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중은 끝났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수입과 지출은 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보며 패턴을 분석했다. 마치 건물의 하중을 계산하듯 돈의 흐름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SJ 기획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지난 2년간 꾸준히 송금된 내역. 설명란에는 투자 자문료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투자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 그 이름은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령 회사였다. 서연의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SJ, 수진, 설마. 그녀는 송금 날짜를 그의 출장 기록과 대조해 보았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송금은 그가 부산이나 제주도로 장기 출장을 갔다고 말한 시기와 겹쳤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부산 출장 기간 동안 그의 카드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과 유아용품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제주도 워크숍 기간에는 제주시의 한적한 타운하우스 근처 마트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대량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거짓 출장 유령 회사로 위장한 생활비 송금 산후조리원 결제 유아용품 구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수진, 그리고 아기.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띄워놓고 지도 앱을 켰다. 그가 결제한 산후조리원의 위치, 유아용품점의 위치, 그리고 SJ 기획의 주소지로 등록된 오피스텔의 위치. 점들을 선으로 잇자 강지훈의 또 다른 삶의 동선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가 디 엘리시안 타워의 조감도를 그리던 그 시간에 그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머리를 맑게 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치였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모든 증거들을 USB에 저장하고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의 거짓말의 설계도는 완벽하게 파악되었다. 구조는 생각보다 허술했고 기둥 곳곳에 균열이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건물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무너뜨릴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한 자들을 향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해체 작업을 준비하는 냉철한 설계자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거짓말로 지어진 비밀의 왕국, 그 설계도를 완벽하게 파악한 후 며칠 동안 한서연은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고 입맛을 잃어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슬픔과 고통은 어느새 끓는 점 직전의 물처럼 조용한 분노로 응축되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 그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아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아침마다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저녁에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 위선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서연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면 한가득 그녀의 역작 디 엘리시안 타워의 조감도와 설계 도면들이 붙어 있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그녀의 꿈과 자부심이 담긴 건축물.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토록 정교하고 완벽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이라는 구조물은 얼마나 허술하고 부실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이었다. 오수진은 옛사랑의 자리를 되찾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지우는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 서연의 명성과 재능, 그리고 그녀가 이룬 사회적 성공. 그는 한서연이라는 유능한 건축가를 아내로 둠으로써 얻는 후광과 이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수진을 통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고 비밀스러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이다. 완벽한 이중생활.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의 탐욕이 이 모든 비극을 낳았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유성건설의 강태환 회장은 그 노회한 여우 같은 남자가 아들의 이중생활을 몰랐을 리 없다. 어쩌면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다. 가문의 체면과 후계 구도를 위해서라면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터. 그들은 한 팀이 되어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용히 이혼하고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주는 것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마음만 부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지성,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모욕했다.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배운 방식 그대로. 설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새로 지을 수도 있어. 나지막이 읊조린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작업실에 울렸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에 젖어 있던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찼다. 그녀는 책상 위에 백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디 엘리시안 타워를 설계할 때보다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그녀는 복수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다. 강지훈과 유성건설 붕괴 프로젝트였다. 1단계 정보 수집 및 자산 보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를 비밀리에 선임했다. 단순한 가사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성건설 측의 모든 법적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변호사와의 첫 미팅에서 서연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내밀었다. 지훈의 카드 내역 송금 기록, 거짓 출장에 대한 증빙 자료들. 변호사는 그녀의 침착함과 철두철미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까지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한서연 건축가님, 이혼은 시작일 뿐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몫을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과 명예를 지키고 그들이 저에게 행한 기만의 대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줄 생각입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모든 자산을
강지훈과 법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결혼 후 함께 형성한 재산은 물론 결혼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 재산과 지적 재산권, 특히 그녀의 건축 설계안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들이 더 이상 그녀의 재능에 기생할 수 없도록 2단계 내부 조력자 확보 및 기업 비리 증거 수집, 강지훈 개인의 비리를 넘어 유성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균열을 파고들어야 했다. 서연은 자신의 회사 후배이자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건축가 박민준을 떠올렸다. 그는 실력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서연은 며칠 후 박민준에게 개인적인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건축가로서의 고민을 토로하는 형식을 빌려 대화를 이끌었다. 민준 씨, 요즘 업계 돌아가는 걸 보면 가끔 회의감이 들어요. 특히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공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나 공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디 엘리시안 타워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녀의 말에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실은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 디 엘리시안 타워 현장에서 자재 납품 목록을 검토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설계안에 명시된 자재보다 등급이 낮은 철골이 일부 반입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강지훈 전무님께 보고드렸더니 단순한 행정착오일 거라고 알아서 처리하겠다고만 하시더군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강지훈은 그녀의 작품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달린 건물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혹시 관련 자료들 좀 몰래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건축가로서 내 설계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죠. 정의감에 불타는 박민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존경하는 선배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거대한 복수극의 조력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3단계 결정적 한방 공격 개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공격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과 강태환 회장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대를 선택하기로 했다. 바로 디 엘리시안 타워의 상냥식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이는 그날 유성건설의 성공과 영광을 자축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강지훈의 추악한 이중생활과 유성건설의 부실 시공 및 비리 의혹까지 함께 터뜨려 그들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통유리창 앞에 섰다. 저 멀리 밤하늘을 배경으로 묵묵히 뼈대를 올리고 있는 디 엘리시안 타워의 실루엣이 보였다. 한때는 꿈의 결정체였던 저 타워는 이제 그녀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상처 입은 아내는 죽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해체 계획을 세운 설계자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복수의 청사진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이혼 서류는 한 통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류는 강지훈이 유성건설 본사 그의 화려한 임원실에서 받아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아내의 유치한 반항쯤으로 여겼다. 며칠 지나면 제풀에 지쳐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 안에 담긴 몇 장의 사진과 금융거래 내역 사본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산후조리원에서 오수진과 함께 있는 사진, SJ 기획으로 송금된 내역.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공격의 시작이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한서연, 네가 감히. 그의 나지막한 분노는 곧장 아버지 강태환 회장에게로 향했다. 강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제국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이 내민 서류를 훑어보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멍청한 놈,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들키지 말았어야지. 하필이면 상장사 주주총회가 코앞인 이 시점에 그의 분노는 아들의 불륜이 아닌 그의 어설픈 일처리를 향한 것이었다. 강 회장에게 가족 사랑 신의 같은 것들은 기업의 주가와 평판 앞에서는 하찮은 감상에 불과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호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최소한의 피해로 이 스캔들을 막고 한서연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에 대한 계산뿐이었다. 그들은 한서연을 여전히 똑똑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건축가, 사랑에 약한 여자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패착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강 회장의 호출을 받고 평창동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가득 찬 마치 박물관 같은 응접실에서 강 회장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인자한 시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탐욕스러운 맹수처럼 번뜩였다. 아가 안거라. 지훈 이 녀석이 큰 실수를 했다. 이 늙은 아비가 대신 사과하마. 그는 위자료 액수가 적힌 수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모욕적인 액수였다. 이걸로 조용히 정리하고 내 앞날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작은 성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고 언론에는 일절함구하는 조건이다. 유성건설의 며느리였던 만큼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켜주길 바란다. 그의 말은 회유였지만 그 속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이 업계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 서연은 미동도 없이 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아버님,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품위는 버려야 할 쪽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의 아드님과 유성건설인 것 같군요. 이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녀의 태도에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는 노회한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강씨 부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 바로 여론을 이용한 비열한 공격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익명의 기사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명 건축가 H씨와 재벌 2세 K씨 파경 위기 원인은 H씨의 일 중독과 가정 소홀.
K씨의 오랜 여사친 O씨 눈물의 인터뷰. 그는 단지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기사 속에서 서연은 성공에 눈이 멀어 남편을 돌보지 않은 차가운 커리어 우먼으로 묘사되었고, 오수진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강지훈의 상처를 보듬어준 따뜻한 여성으로 미화되었다. 강지훈은 아내에게 외면당해 잠시 흔들렸던 동정심을 유발하는 남편이 되어 있었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고 비난의 화살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세상의 소음이 폭풍처럼 그녀를 향해 몰아치는 동안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외부와 통하는 모든 문을 닫고 오직 자신의 계획에만 몰두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들이 더러운 방식으로 나올수록 그들의 몰락은 더욱 극적일 터였다. 그녀가 칩거하던 어느 날 박민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서연은 그를 위해 비밀리에 임대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의 진짜 전쟁기지였다. 박민준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내 보였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가 내민 자료는 디 엘리시안 타워의 철골 자재 납품 관련 서류들이었다. 최초 설계안에 명시된 최고 등급의 H사 강철 대신 단가가 훨씬 저렴한 중국산 D사 제품이 납품된 기록, 그리고 그 차액 수십억 원이 강지훈이 실소유주로 있는 유령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야. 명백한 횡령이고 사기야.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역작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될 건물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때문이었다. 강 전무가 현장 소장과 짜고 저지른 짓이 분명합니다. H사 강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값싼 자재로 대체한 겁니다.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배님, 박민준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가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한쪽에는 강지훈의 불륜 증거들이, 다른 한쪽에는 유성건설의 비리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의 잿더미 위에서 거대한 부패 제국을 무너뜨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무너진 과거의 잔해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냉철한 설계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전장을 내려다보는 장군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곧 그들이 던진 돌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거대한 성의 일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민준이 가져온 증거들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연이 공들여 지은 완벽한 건축물의 가장 깊숙한 곳 기초 파일에 생긴 치명적인 파단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분석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조작된 자재 시험 성적서 현장 소장과의 의심스러운 통화 내역,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수십억 원대의 자재를 바꿔치기 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대범한 범죄는 그룹 총수인 강태환 회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아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성건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들의 성장 방식, 즉 부패와 기만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였다. 그녀가 시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자는 아들의 불륜을 묵인한 것을 넘어 아들을 자신의 범죄에 동참시킨 공범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더 이상 남편의 배신에 대한 아내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철학을 걸고 설계한 건축물이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건축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사회를 좀먹는 거대하게 맞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감이었다. 디 엘리시안 타워는 그녀의 명예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반드시 해체해야 할 위험한 구조물이 되어버렸다. 만약 이 사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진다면 부실 공사의 책임은 설계자인 그녀에게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 그렇게 여론을 몰아갈 것이다. 더 파고들어야 해, 민준 씨. 이번 한 건이 아닐 거야. 서연은 박민준과 함께 유성건설이 최근 몇 년간 시공한 다른 건물들의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회사 서버에 접속하고 퇴사한 직원들을 수소문하며 정보를 모았다. 그들의 추적은 힘겨웠지만 마침내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강지훈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던 몇몇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원인 불명의 누수균열, 소방 설비, 불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고, 유성건설은 그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사건을 덮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초의 균열은 디 엘리시안 타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유성건설이라는 제국 전체가 썩은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혼 소송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강지훈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변호사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언론의 융단 폭격에도 묵묵부답인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반격은 더 교활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 건축업계의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서연 건축가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비상식적이다. 프로젝트를 사적인 감정으로 망치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회사의 기밀 설계 도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거짓 제보를 넣어 건축가 협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두렵지 않았다. 결국 교활한 압박이 통하지 않자 지우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협박. 어느 날 밤 서연이 비밀 오피스텔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책상 밑에 숨어 몸을 웅크렸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와 오피스텔 내부를 휘젓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부수고 뒤엎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연의 노트북을 발견한 한 남자가 그것을 집어 들려던 순간 다른 남자가 말했다. 그건 놔둬. 이건 경고일 뿐이니까. 그들은 서연이 숨어 있는 것을 아는 듯 책상 쪽을 향해 싸늘하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다. 방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증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강지훈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약속도 없이 그녀의 본가 앞에 나타난 그는 예의 다정하고 신사적인 가면을 벗어 던진 채였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어디까지 하려는 거야? 원하는 게 돈이야. 얼마면 돼? 당신이 주는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정이야. 서연의 차가운 대답에 지우는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정이 웃기지 마.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 이건 충고가 아니야. 마지막 경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는 꼴 보기 싫으면 그 잘난 후배놈 박민준이던가 그 친구 앞길도 생각해야지. 그의 입에서 박민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도와준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날 협박하는 거야. 지금 똑똑하니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개미가 공룡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전에 그만둬. 그는 서슬퍼런 말을 남기고 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의 협박은 서연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마지막 망설임을 없애주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것을 결심했다. 그녀는 박민준과 함께 모든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강지훈의 외도와 자금 횡령 증거, 강태환 회장의 배임 및 부실시 공지시, 정황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디엘리시안 타워의 구조 안전에 대한 치명적인 보고서까지. 그것은 강씨 부자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다. 유성건설의 이사회 멤버 중 강태환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던 한 사회이사의 번호였다. 이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성건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유성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이 썩어버린 기초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 서울의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낮고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유성건설 본사 앞은 일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스캔들의 중심에선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역사적인 날이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집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에 나가는 장수처럼 갑옷을 입는 대신 간결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선택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그녀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차분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그녀만이 고요했다. 반면 강씨 부자의 아침은 지옥과도 같았다. 강태환 회장은 밤새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주주총회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서연이 미리 포섭해둔 사회이사들이 완강하게 버텼다. 이미 언론에까지 알려진 마당에 총회를 취소하는 것은 의혹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주주들에게 전화를 돌려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넘어간 후였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원과 저주가 뒤섞인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서연은 받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오수진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침 방송에 출연한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에 응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이 기댈 곳이 되어주었을 뿐이에요. 성공을 위해 가정도 돌보지 않았던 아내에게 상처받은 한 남자를 위로해 주었을 뿐인데 한 사람의 질투와 복수심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요. 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서연을 악녀로 만드는 마지막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그녀의 눈물은 작은 물거품에 불과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 서연이 탄 차가 유성건설 본사 로비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다. 한서연 씨, 이혼 소송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주총회에서 어떤 폭로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유성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그 모든 소음과 시선을 가르며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와 당당한 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상석에는 굳은 표정의 강태환 회장과 핏발선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들 옆으로는 회사의 임원들과 법무팀이, 맞은편으로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정중앙 발언대를 향해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었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마침내 서연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고 대형 스크린을 등진 채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유성건설의 주주이자 강지훈 전무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성건설의 미래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강지훈이 오수진, 그리고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는 이 사진들을 통해 제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의 핵심 임원이 지난 수년간 이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짓 출장을 보고하며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정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마치 기업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감사처럼 건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카드 사용 내역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담긴 도표가 화면을 채웠다. 강지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이혼 위자료를 더 뜯어내려고 쇼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주주들의 의심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디 엘리시안 타워의 설계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으로 기준 미달의 중국산 철골 시험 성적서와 조작된 납품 확인서가 나란히 떠올랐다. 유성건설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디엘리시안 타워의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핵심인 철골 자재를 값싼 저급품으로 무단 변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차액은 강지훈 전무가 실소유주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오너 리스크가 아니었다.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였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수천 명의 입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살인 미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그 순간 평생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강태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 다물어라. 내까짓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모든 건 규정대로 진행됐어. 저건 모두 내년이 앙심을 품고 꾸며낸 음해야. 노회한 회장의 고함이 회의장을 울렸지만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음해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그렇다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연이 노트북의 스페이스 바를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 김 소장, 이번에도 H사 철골 대신 D사 제품으로 넣는 거 문제 없겠지. 서류 처리는 깔끔하게 하고. 현장 소장 전무님, 그래도 이번 타워는 초고층이라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강지훈 시끄러워. 아버님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야.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차액 정산만 확실하게 챙기라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태환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담긴 빼도 박도 못할 녹음 파일.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에 고발해야 해.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환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발언대에 마이크를 끄고 챙겨온 서류를 들고 돌아섰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이 만들어낸 폭풍의 중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거친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한서연의 폭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를 뿌리째 뽑아버린 지각 변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온통 유성건설과 강씨 일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충격 유성건설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 및 초고층 빌딩 부실 시공 의혹, 판서연 건축가의 눈물 어린 폭로,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드러나 밤사이에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불륜녀와 비련의 남편으로 동정받던 오수진과 강지훈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성공의 눈먼 악녀로 매도당하던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하게 맞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는 전날까지 악플을 달던 이들의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유성건설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강태환 회장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성건설 본사와 강태환 회장의 자택 그리고 강지훈의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고에서는 의문의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고 컴퓨터에서는 삭제된 파일들이 복원되었다. 강씨 부자에게는 즉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은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유성건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강태환 회장과 강지훈 전무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는 차갑게 비워졌고 수십 년간 그들에게 충성하며 부역했던 임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등을 돌렸다. 제국은 그렇게 하루아셔쯤에 주인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한서연의 이혼 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미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끝이라 재판은 싱거울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피고석에 앉은 강지훈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제출했다. 판사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듯 서연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녀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이로써 그녀의 개인적인 정의는 실현되었다. 강씨 부자의 운명은 가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디엘리시안 타워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상습적으로 부실 시공과 횡령을 저질러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태환 회장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결정적인 녹취록 앞에서 소용없었다. 결국 부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부와 명예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오수진의 삶 역시 송두리째 무너졌다. 강씨 일가가 몰락하자 그녀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지훈이 제공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쫓겨났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 역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대중의 싸늘한 시선과 법적인 처벌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홀로 공사가 중단된 디 엘리리시안 타워의 현장을 찾았다.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채 도시의 하늘 아래 멈춰서 있는 거대한 구조물. 유성건설의 손을 떠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어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재설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서연은 멈춰버린 타워 크레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의를 위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작품을 스스로 부정해야 했고 사랑했던 사람의 파멸을 직접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무언가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위험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더 큰 재앙을 막은 것이었다. 썩은 기초를 걷어내고 더 단단하고 올바른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든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음속을 휘젓던 거친 폭풍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고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개인적인 복수와 사회적인 정의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잔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이제 그녀는 다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단단한 토대 위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건축물을. 1년 후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어느 오후, 세상에 떠들썩했던 폭풍은 이제 오래된 신문 기사 속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다. 강태환과 강지우는 죗값을 치르며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주인 일은 유성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진 교체 끝에 간신히 회생의 길을 걷고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중심가가 아닌 한적한 서촌 골목에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다. 사무소의 이름은 건축사무소 사이, SAI였다. 사람과 공간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꿈과 현실 사이를 잇는 건축을 하겠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녀의 사무소는 거대한 마천루나 화려한 상업시설을 설계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동네에 온기를 불어넣을 작은 도서관, 청년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유주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의 커뮤니티 공간처럼 돈보다는 사람을 향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그녀의 이름값이라면 얼마든지 더 크고 화려한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작고 느리고 그러나 단단한 길을 선택했다. 박민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사이에 합류했다. 그 역시 유성건설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동료를 넘어 같은 꿈을 꾸는 동지이자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서연은 변해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그녀의 삶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다. 복수를 위해 나를 세우던 냉철함 대신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공감 능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더 깊고 넓어진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느 주말 서연은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와 있었다. 그녀의 사무소가 설계한 파도 소리, 도서관의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작업에 애정을 쏟았다. 도서관은 바다를 향해 활짝 열린 형태로 언제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며 책을 읽고 파도 소리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투명한 유리창과 따뜻한 목재가 어우러져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착공식을 마친 후 서연은 홀로 해변을 걸었다. 문득 휴대폰 뉴스피드를 통해 오수진의 근황을 전하는 짧은 가십성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기사를 보는 서연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어 있었다. 그때 저 멀리 공사 현장에서 그녀를 부르는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현장 소장님이 설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으시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다시 현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절반쯤 골조가 올라간 도서관의 실루엣 너머로 수평선 위에서 새로운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서연은 안전모를 쓰고 파란색 설계 도면을 펼쳐들었다. 도면 위에는 수많은 선과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희망의 언어로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폐허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 모습은 거친 폭풍우를 이겨내고 마침내 고요한 새벽의 항구에 닻을 내린 배처럼 평화롭고 강인해 보였다. 한서연은 다시 건축가였다. 사람들의 삶을 담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공간을 짓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 그녀의 진짜 설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